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달라스 무역관입니다. 금일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물류 동향과 관세 동향을 중심으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물류 전략을 최신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류 세미나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먼저 KGL 아메리카의 이재준 지점장님께서 미국 수출 물류의 흐름과 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이슬로우 그룹의 서미희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관세 및 운송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미나 영상을 신청하신 이후에는 1대1 온라인 컨설팅 진행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G 아메리카 달라스 지점 이재준입니다. 저는 약 25년간 글로벌 물류 현장에서 근무하며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에서 포워딩, 통관, 창고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는 KG 아메리카의 달라스 지점장으로서 해외 수출입 물류, 창고 운영, 통관, 로컬 배송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시거나 수출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물류 및 통관의 흐름과 트럼프 2기 이후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만 미국 물류 구조와 관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최대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KJ 아메리카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JL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지역까지 전 세계 주요 물류 거점에 자체 사무소와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회사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국인 관리자 중심의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달라스, 마이애미, 애틀란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스테이트 트러킹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 화물이 미국 내 어디로 가더라도 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해상 운송, 현지 창고 보관, 통관, 고객사가 원하시는 지역까지 배송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제가 속해 있는 달라스 지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달라스 지점은 미국 중남부 물류 핵심의 거점으로 전체 면적은 약 2,220평이며 사무실 418평, 창고 1,802평 규모이며 DFW 국제공항에서 거리상으로 약 12km, 시간상으로 약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공항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항공 및 해상, 화물 운송, 통관, 자작업, 미주 전자 로컬 배송까지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성 덕분에 많은 한국 기업이 DFW 창고를 미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한국, 미국 간 항공 물류 실제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 공장 또는 창고에서 제품이 준비가 되어 인천공항으로 출발이 되는 구간이 데이 원 구간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이 되어 인천공항 출발, 달라스공항 도착이 바로 데이 2 구간이며 달라스공항 도착 후 세관 통관 및 공항 픽업으로 진행되는 데이 3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픽업된 제품이 저희 같은 물류사 창고에 입고가 되든 아니면 고객이 원하시는 최종 배송지까지 납품이 되는 구간의 A4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 물류는 속도가 빠르고 통관 절차가 명확해서 초기 시장 진입이나 시제품,
고가품, IT 제품에 특히 유리합니다. KJDF는 대한항공, 에어제타, 구아시아나항공 여러 항공사와 협력해 인천 달라스 직항 루트로 당일 도착 화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미국 간 해상 물류 흐름입니다. 해상 운송은 항공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량 저비용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수출품은 이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달라스까지 오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산 출발, 파나마 운하 통과해 휴스턴까지 오는 제1 루트, 제2 루트는 부산 출발 롱비치 경유 내일 기차를 타고 달라스까지 도착되는 제2 루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부산 출발 롱비치 경유 달라스까지는 보통 배로는 한 12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레일 타고 달라스까지 오는 모든 기간은 보통 22일에서 빠를 경우 22일에서 맥스 28일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경우에서 오는 경우는 부산 출발 휴스턴까지는 보통 25일에서 27일 정도까지 걸리고, 컨테이너가 픽업이 되어 달라스까지 차로 이동하는 1일에서 2이틀 정도 소요되는 기간 전체 다 포함하여 최소 28일에서 32일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은 항공 대비 운송비는 낮지만은 전체적으로 걸리는 리드타임이 많습니다. 따라서 출고 일정과 납기 요구를 감안해서 항공 또는 해상 복합 운송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물류의 중심 달라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는 미국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동서, 남북 어디로든 2일에서 4일 이내 트럭 운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5개 주요 고속도로망이 교차하며 BNSF, 유니언 퍼시픽의 철도 허브이며 DFW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망인 I-20은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동서로 관통하여 동쪽으로는 루이지애나, 서쪽은 엘파소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I-30은 달라스를 중심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연계되는 노선입니다. I-35는 남북으로 미국 중앙을 가로지르는 핵심 축으로서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I-45는 달라스와 휴스턴을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고속도로망입니다. 마지막인 I-635는 달라스 도시권 물류 차량의 주요 순환 노선으로서 5개 주요 고속도로망이 달라스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 철도, 트럭 운송이 한 곳에서 연계되는 구조로 비용 절감과 납기 단축, 재고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포춘 500 기업 중 54개사 본사가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소비 중심지이자 비즈니스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달라스에 주목해야 할까요? 달라스는 단순히 미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물류 허브입니다. 먼저 한국 기업 입장에서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트라와 한인 물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수출 절차나 통관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바로 현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세관, USDA, FDA 같은 검사 기관들의 통관 프로세스가 매우 안정적이고 일괄적입니다. 그래서 서류 문제나 통관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달라스는 풀필먼트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FBA 등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어 온라인 판매 기업들이 재고 관리나 반품 대응을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달라스는 물류 인프라 행정, 안정성, 시장 접근성을 모두 갖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라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물류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즉 물류 효율성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곳, 이게 바로 달라스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최적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달라스입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시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섹션 232 철강 알루미늄 관련, 또한 섹션 301 중국 및 동맹국 대상이 재가동되었으며 상호 관세를 통해 한국 제품도 관세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2월에는 철강 25% 관세가 재도입되었으며 25년 5월에는 철강 25% 관세가 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5년 10월에는 트럭 부품 25% 신규 관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대통령 집권으로 즉시 세월 조정 가능하며 한국의 철강,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변동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세 상승 리스크로 수익률이 하락이 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관 지연입니다. HS 코드 세분화, 원산지 증명 강화 등으로 인한 통관 지연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만 혼잡, 대체항로 비용 증가 등으로 물류비 등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납기 지연 및 손해배상 위험들이 계속 증가로 되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계약 리스크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CBP, 즉 미 세관 국정보고청의 실사가 강화되고 있으면 이런 변수들이 한국 기업의 수익 구조를 직접 흔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 대응 실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관세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품목별 관세나 관세 등의 사전 분석 및 대응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지화 전략입니다. 미국 내 경공정을 통한 메이드 인 US 인증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등 USMCA 국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통관 전략 고도화 방법입니다. 로컬 트리페이 및 관세사 등과 협력하여 FTA 원산지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통관 전략에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바로 비용 경쟁력 확보의 전략적 수단인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무역 환경은 고정된 규칙이 아닌 변화 그 자체입니다. 불확실성은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물리와 통관의 전략적 관리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습니다. KJ 아메리카 달라스 시장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든든한 물류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관세와 물류의 불확실성 시대, 대비가 곧 경쟁력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더 필요하신 정보 등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체이스 러그룹의 서미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로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미국 내 기업법,
계약, 인수합병, 프랜차이즈, 부동산, 노무법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저는 운송법과 계약,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체이스 로펌을 조인하기 전 저는 지난 8년간 한국 기업의 법무팀장으로 재직했었고, 그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자문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관세 그리고 운송 관련 법률 중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사항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국제무역과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세, 계약 체결, 화물 손상 책임 등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디테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주제인지라 다음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미국의 관세 체계, 두 번째, 미국 운송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세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관세법은 나날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세 가지 종류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EEPA 관세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동하는 상호관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게 부과된 상호관세, 그리고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 등이 IEEPA 관세에 해당됩니다. 한국에 대한 IEEPA 상호관세는 15%, 중국에 대한 IEEPA 관세는 총 30%입니다. 현재 IEEPA 관세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 관세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해당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고, 이에 해당 관세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동건은 11월 중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섹션 301 관세는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조치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중국에 대해 섹션 301 관세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불공정한 산업보조금 등으로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섹션 301 관세율과 품목을 확장했고, 현재 해당 관세율은 제품군에 따라 7.5%에서 최대 25%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소비재 등 수천 개의 품목에 이릅니다. 이 관세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32는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이 조치는 일반적인 무역 분쟁이 아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을 수입을 제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철강, 구리,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세들이 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 tariff stackin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현상을 관세 누적 또는 tariff stacking이라고 하는데요. tariff stacking이란 하나의 수입품에 여러 가지 관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은 섹션 232, IEEPA, 섹션 301 관세가 모두 적용이 돼서 총 관세율이 30%에서 50% 이상까지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4월 29일 행정명령 142895호를 발표하여 수입품에 대해 여러 가지 관세가 중복 적용될 경우 어떤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관세는 섹션 232의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및 철강에 대한 관세,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IEEPA 관세를 포함하고 각기 다른 우선순위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관세가 적용될 경우
나머지 섹션 2, 3이나 캐나다, 멕시코 IEEPA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여전히 tariff stacking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는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관세율이 중복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관세 계산은 단순한 수치 산정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를 수가 있고 제품이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분류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원산지와 실제 생산지가 서로 다를 경우 원산지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은 각국의 무역 규정과 협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법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 변호사나 통관 브로커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안정장치로 미국 세관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사전심사 판례를 찾아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 저희 로펌에서 이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관세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S 코드 및 원산지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HS 코드를 재검토하여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코드로 변경 가능성을 탐색하고 원산지 판정 기준을 미국 기준에 맞게 정확히 관리해서 불필요한 보복 관세나 누적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화 전략을 세워 중국 등 고관세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멕시코,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고려해 보시거나 미국 내 생산 또는 조립을 통해 현지 생산 비율을 높이면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역협정이나 특혜 관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USMCA 등 자유무역협정 FTA를 적극 활용하되 원산지 증명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FTA 특혜 관세 적용 시 추징 위험을 방지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First Sale Rule을 활용하여 미국 세관법에 따라 최초 거래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고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First Sale Rule을 활용하기 위해선 특정한 거래 구조와 문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 절감 전략은 법적, 행정적, 복잡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 전문가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희 체이스 러그룹은 관세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기업들이 관세 누적, 무역 규제, 수입 전략 등 복잡한 이슈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운송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연재해와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운송 중 화물 손실 리스크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 및 미국 운송법이 운송 단계별로 화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운송법은 다양한 운송 방식, 해상, 육상, 항공 등에 따라 여러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의 핵심은 각 운송 방식에 따라 다른 화물 손실 책임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상의 경우 COGSA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해상 운송 중 가장 흔한 손실의 유형의 손실은 습기 손상인데요. COGSA 법률상 화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선사에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한도가 팔레트나 유닛당 500불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화물일 경우 실제 손실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 운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공 운송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됩니다. 항공 운송은 가장 안전하지만 운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가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항공편 절후 절도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항공사는 비행 중 발생한 손상이나 절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한도는 킬로그램당 26 SDR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상 운송의 경우 칼맥 어멘드먼트가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육상 운송 방식은 트럭 운송입니다. 국제 구간이 항공이나 해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 미국 내 운송 구간은 대부분 트럭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칼맥 어멘드먼트는 기본적으로 트럭 운송 회사가 화물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BL 약관이나 계약으로 해당 책임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 조건이나 해상 BL의 내용에 따라 책임 한도가 팔레트당 500불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주요 전략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약 조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약 조건 설정.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인코텀입니다. 대부분 인코텀을 수출입자 중 운송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정의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코텀의 법적 의미는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법적 소유주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로 바뀌는 시점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화물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지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OB, Free on Board 조건 시 화물의 법적 소유권은 해당 화물이 선박에 선적이 됐을 때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해상 구간에서 화물이 손실되었을 경우 이 리스크는 수입자가 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고객사와 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인코텀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운송 문서 검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운송 계약서나 운송장, Bill of Lading 또는 BL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문서와 이면 약관들은 화물의 소유권, 책임, 손실 발생 시 대응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운송업자와의 계약. 운송사와의 계약이나 이면 약관 변경이 어려울 경우 포워드와 같은 운송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서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 손실이나 지연 발생 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선적 예정인 화물 가액에 따른 적절한 책임 한도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보험 가입. 마지막으로 적절한 보험 가입은 화물 보호 전략의 핵심입니다. 운송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법적 책임 보험, liability insurance라고 하죠. 운송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객에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송업자를 보호하면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송법에 따른 책임 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된 화물 가액이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러한 보험은 추가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화주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보험 형태는 화주 이익 보험, 적하 보험 또는 Shippers Interest Insurance라고 하지요. 이 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의 전체 가치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운송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화주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물 가액이 높거나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실 때 국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미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대1 물류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메일과 지금 대화창으로 안내드린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연사님들께 추가로 문의하시고 싶으신 내용을 작성해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의 답변을 1대1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개인 일정에 따라 답변 일자는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트라 달라스에서 계획한 2025년 미국 텍사스 물류 컨설팅 온라인 세미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